안녕하십니까. 국당 조성주의 서법 영상 강좌 서예 이것을 알아야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서류의 두 번째 법칙, 난정서 약설 시간입니다. 난정서는 왕이지의 최고 걸작 중에서도 걸작,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난정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난정서의 탄생 배경 등에 대해서 간단히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글씨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그렇게 신경을 덜 쓰고 문필이나 이렇게 글씨 공부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자칫 흘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난정서는 내용이 서사문이기 때문에 내용도 좋고 또 이거를 한번 익혀볼 필요가 있죠. 일부러라도. 그래서 글씨를 쓰기에 앞서서 이 난정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알고 가는 게 글씨 공부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고문진보 등을 사서 보시면은 아주 해설을 상세하게 잘 해놓기 때문에 그 책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정서도 집자 선교서와 마찬가지로 몇 단계로 나누어서 구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난정서 약설 시작합니다. 약설은 아시다시피 간략하게 개량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난정서는 동진시기의 그 서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왕이지의 그 유명한 작품이죠. 일찍이 이것은 중국 고대 서예 발전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작품의 크기는 세로가 24.5cm고요. 가로가 69.9cm로 크진 않죠. 진나라 목제 때, 그러니까 영하 9년이니까 서기로는 353년에 회계의 내사 및 우군 장군으로 부임한 왕이지가 자신의 아들 7명, 현지, 응지, 조지, 환지, 숙지, 휘지, 헌지 이렇게 7명을 포함한 이 사안 등, 이 사안이라는 사람은 동진시대 중기의 그 재상입니다. 이 41명과 함께 3월 3일에 절강성 소흥현 산음에 있는 난정에 모여서 성대한 연회를 열었다 이렇게 기록이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한 가지 제가 바로잡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지난번 그 행서 약설 첫 시간 때 왕이지의 아들이 4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사실은 왕이지 선생이 아들을 4명을 뒀는지 몇 명을 뒀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는데 그때 기록만 보고서 그랬는데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들이 무려 7명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현지, 응지, 조지, 환지, 숙지, 휘지, 헌지 7 아들 중에서도 역시 이왕이라고 불리는 헌지, 왕헌지가 막내 아들이더군요. 이렇게 해서 이 아들들 7명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모여서 연회를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월 삼진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회는 동진시대 귀족문화의 하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족 간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 사족이라는 것은 뭐 글자 그대로 귀족들, 선비들 간의 그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주 열리곤 했는데 이날의 모임은 3월 삼진날 계사의 형식이었다 그랬어요. 이 계사는 계제사를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계사는 계제사의 일인데요.
개 제사라는 것은 3월 삼진날 흐르는 물가에 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신에게 빌어 재앙을 없애고 복을 구하는 그런 행사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그 고문 진보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임을 가졌고요. 이런 형식을 빌렸는데 유상곡수의 연회를 열었다 그랬어요. 유상곡수라는 건 글자 그대로 뭐 이렇게 흐르는 물에 잔을 띄우는 건데 이 물이 안 뜨던 물이 아니고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그 물줄기였죠. 일부러 만든 거죠. 우리나라에도 경주 포석정 이것도 7세기경에 만들었는데 그 한 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7세기경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일본에도 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좀 그 당시에는 유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온 유상곡수라는 것이 뭔지 보충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작은 인공의 개수, 시냇물을 만들어 놓고 조그맣게 쭉 둘러 앉아서 물에 띄운 술잔이 흘러 자신의 앞에 올 때까지 시를 짓지 못하면은 벌주를 마시는 일종의 선비놀이다 그랬습니다. 이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참석자 중에 26명은 시를 지었고요. 나머지 15명은 시를 짓지 못해서 벌주를 마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이날 지은 시는 모두 37수였는데 이를 모아서 묶은 뒤 그 서문을 왕이지가 썼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을 곧 뭐라고 그러냐? 난정서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것을 임하서라고도 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있죠. 이 본문보다도 결국은 왕이지의 서문, 이 난정서라고는 이 서문이 그날의 모임을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 하게 된 것이죠. 자, 다음입니다. 당나라 때에 하연지, 이 하연지라는 사람이 쓴 난정기를 보면은 난정기입니다. 당시 왕이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8행 324자를 삽시간에 써내려가서 이 작품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문장 중에 이 갈지자가 24자나 들어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갈지자 많이 들어있잖아요. 서로 똑같은 갈지자가 한 글자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이 난정서를 쓰시면서 갈지자를 한번 세보세요. 그래서 난정서는 한 글자도 건너뛰고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길령자, 첫 글자가 길령자죠. 길령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한자도 빼지 말고 그래 봐야 324자입니다. 다 써보셔야 됩니다. 자, 왕이지 자신도 술이 깬 뒤에 수십 번을 다시 써봤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말하기를 신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스스로도 감탄해서 이 난정서를 매우 소중히 여겼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을 보면은 이후 이 난정서는 가보로 내려와서 그의 7대 손인 지영, 그러니까 기원 후 6세기에 살았던 스님입니다. 지영 천자문도 있죠. 초서 천자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해졌는데요. 승려였던 지영은 후손이 없어서 제자인 이 변제에게 이를 물려주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변제도 스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왕이지의 글씨를 매우 좋아했던 당나라 태종 이세민은 변제가 지닌 난정서를 얻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요. 그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자를 보냅니다. 소익을 보내가지고 이 소익이란 사람을 보내서 교묘히 빼오게 하여 결국 손에 넣게 되었고 이를 당시 서예가인 구양순
또 저수량, 우세남 이런 그 서예가들에게 임모를 하게 해서 이 필사본을 황손들과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당태종한테 난정서가 들어간 경위에 관한 이야기가 재밌는 게 한 토막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당태종이 난정서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상근까지 걸어놓고 찾았는데 아무리 백방으로 찾아도 이 행방을 알 수가 없는데 어느 날 그 관리한 사람이 제보를 했어요. 이 회계 땅에 있는 어느 절에 이 변제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 수중에 난정서 진본이 있다고 그럽니다. 라고 알려주니까 이 황제가 직접 그 변제를 불렀습니다. 황궁으로 불러가지고 독대를 하면서 그 난정서 나한테 좀 넘겨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 변제 스님은 시침이 뚝딱하다 그런 거 모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불발로 되고 그걸 또 입수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스님이 가고 난 다음에 그 몇 날 며칠을 이제 그 황제 당태종은 이제 신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거 갖고 싶은데 그거를 신하 중에 그 어느 한 사람이 이거를 알고 꾀를 냅니다. 그 꾀를 내는데 다른 꾀가 아니라 좀 야비하기는 해요. 훔쳐오는 거죠. 가서 몰래.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소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접근을 시킵니다. 접근을 시켜서 스님하고 이렇게 친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각도로 친해졌겠죠. 뭐 바둑도 두고 뭐 했겠지만은 많이 친해지다 보니까는 이제 무슨 얘기 나오냐. 서예 얘기가 나왔어요. 그 서법에 대해서 좀 얘기도 나오고 뭐 일부러 그렇겠죠.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난정서 얘기가 나왔어요. 난정서 얘기가 나오니까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정서 내가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 전에 뭔 얘기를 했냐면은 그 소익이 가지고 간 그 왕이지의 진본이 몇 점 있었습니다. 그걸 내보내 보여주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으니까 스님이 좀 감정을 좀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 스님은 이걸 보고 나서 이게 왕이지 글씨는 맞은데 왕이지의 우수한 작품들이 다 온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서 그 아까 얘기대로 난정선 내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연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냥 불쑥. 그래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소익이 이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난정선은 지금 이 세상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그 엉뚱한 소리를 또 했죠. 그걸 너무 반색을 하면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스님은 또 자기 말을 또 이렇게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 입수한 경위를 그 변제 스님 자기한테 이게 온 경위를 또 상세하게 설명을 또 그 소익이라는 사람한테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큼성큼 가더니 저 천장 위에 있는 석가래 틈에서 진짜 난정서를 꺼내왔어요. 그 몰래 감춰놨던 거죠. 그걸 보여주면서 이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또 이걸 보고서 그 소익이 너무 놀래버리면은 또 안 되니까 속으로는 놀랬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면서 이렇게 훑어보는 척 하면서 이거 가짜 같은데요 또 그랬어요. 이렇게 쇼를 한 거죠. 이렇게 하다가 여러 날이 또 지났죠. 그래서 더 스님하고 친해졌는데 어느 날 스님이 자리를 비게 됐답니다. 외출을 하고 나니까 그 감춰놓은 자리를 딱 파악해 두었다가 거기서 그거를 훔쳐갖고 나옵니다. 나와서 달아나가지고 황제한테 갖다 줘요. 그 황제한테는 상을 받았겠지만은 그러나 그때까지도 변제는 그것이 없어준 줄도 모르죠. 거기다 없어준 줄도 모르고 있다가 편지를 딱 읽어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난정서는 짐이 가져왔다. 황실의 보물로 소중히 간직할 터이니 보관할 터이니 그리 알고 양해하거라 라는 황제의 그 편지가 있었어요. 이걸 읽어본 순간 변제 스님은 이거 도둑 맞았구나. 당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이제 이 우라가 터져서 우라병이 생겨서 1년 후에 그 변제 스님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떴다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당태종이 그 야비한 방법으로 난정서를 입수한 그런 내용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그 어느 문헌에 실려서 내려오는 이야기라니까 참고로 한번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난정서를 손에 넣은 이후에 이 당태종은 임종을 맞게 되죠. 그때가 언제냐면 서기 649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난정서 진본을 자신의 무덤에 같이 넣을 것을 유언을 하고 결국은 부장품으로 그의 묘인 소릉에 같이 순장을 하게 됐다. 기록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해오는 난정서는 진본이 아니고 당나라 정관년간 이 627년에서 649년 이때에 임서한 것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 그러니까 당태종이 임종을 하고 죽고 난 300년 뒤인 당나라 말기 300년 뒤에 당나라 말기에 당태종 이세민의 묘가 이 도굴을 당했답니다. 그랬는데 이때 난정서도 사라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은 현재까지는 그 진본이 한 번도 나타난 바가 없고 따라서 그 행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난정서를 이른바 무가지보다 그래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다라고 해서 돈으로는 도저히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며 난정서 임서본이 많이 있지만 학자들은 당시에 풍승소라는 서예가가 임서한 임서본을 가장 원본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사라는 그 기록에서 송나라의 미불이 그 풍승소의 인본에 대해 말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필봉의 형세가 막힌 것을 떨치고 빠르게 휘둘러 농담이 마치 구름과 연기와 같고 기이한 변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난정서 작품에는 왕이지의 창조적인 새로운 서체의 풍모를 집중적으로 나타내어 역대의 서예가들이 보물로 삼고 있죠. 이 난정서 임서본은 시기에 따라서 이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요. 이 신용본과 그다음에 정무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대 이래로는 구양순이 임서한 정무본을 많이 따르고 있으며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난정서 약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 난정서를 그 왕이지가 썼기 때문에 왕이지 선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왕이지는 어려서 서진의 여류서예가 우이부인에게 서예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이 서진 그러면은 앞서서 전에 말씀드렸죠. 사마염이 세운 진나라. 그게 그 265년에서 316년 짧은 시간이죠. 이때에 이제 우이부인한테 배웠는데 이 서진이 북방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망해가지고 쫓겨 내려옵니다. 남경까지 내려와서 거기다가 다시 한번 진을 세우는데 그것이 동진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 우이부인한테 배우고 나서 그 뒤에 성장에서는 한 위에 비문을 연구하고 행초서의 각체를 완성함으로써 서예술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벼슬길에서 비서랑으로 출발해가지고 유량의 장사가 되고 351년에는
우장군 그리고 회계의 내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지는 이 명문 출신으로 경세적인 재력을 지니기도 하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355년 그 벼슬을 하고 난 뒤에 몇 년 뒤에 벼슬을 버리고 아름다운 회계의 산수간에서 귀족 명문들의 지인들과 유유자적하다가 생을 마쳤다. 그런데 이 당시에 왕이지 나이는 59세라고 합니다. 올해는 오랫동안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왕이지와 거위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죠. 왕이지는 평소에 무척 거위를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거위 아자, 요 글자죠. 거위 아자를 쓸 때면은 나의 거위라는 의미로 위쪽에다가 아를 쓰고 아래에 세조자를 배치해서 거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나타냈다 그러는데요. 그 이유는 물에서 헤엄치는 거위의 자세를 보면서 필법의 묘를 깨우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지는 거위가 걸어갈 때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고 그 헤엄을 칠 때 보면은 한가롭고 자유스럽게 움직이는 거위의 자태가 자신의 서법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여겼다 그래요. 즉 거위가 그 헤엄칠 때 그 자태미죠. 서법의 선미, 선질미죠. 선미로 변화 발전시킨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같으면 난정세에 나오는 24개 갈지자의 변화에서 알 수 있으며 이러함은 모두 왕이지의 서법과 거의 자태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 왕이지가 썼다고 하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요게 이 글자가 거의 아자입니다. 이때는 못지자죠. 이게 그 누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비를 세웠는데 재밌는 것은 앞에 있는 이 거의 아자, 나자 밑에 세조 들어갔죠. 이것은 아버지인 왕이지가 썼다고 그러고 요 밑에 있는 이 못지자는 그의 막내 아들 왕헌지가 썼다고 합니다. 글자 풍은 비슷하지만 여기는 조금 가늘고 이건 좀 두껍죠.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이게 기념비적으로 지금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설명한 대로 이게 나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세조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못지, 거위가 노는 못이다. 그런 뜻이겠죠. 이렇게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저도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왕이지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참고로 난정서에 대한 그 번역문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글씨를 쓰다 보면은 글씨 쓰는 데에 바쁘고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이걸 알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특히 난정서는 다른 거고 달라서 일종의 서사문이잖아요. 한번 일부러도 이 공부를 하는 거니까 난정서의 내용을 한번 알고 넘어가시는 게 글씨를 쓰실 적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길지 않으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난정서 해설이라고 그랬는데 해석이 맞습니다. 영화 9년 개축년 3월 초승에 회계 산음현의 난정에 모여 계사를 하였다. 아까 계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현사들이 다 모이고 소년과 장년도 모두 모였도다. 여기서 소년은 왕이지의 7 아들을 혹시 뜻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곳은 높은 산과 가파른 고개 무성한 숲과 길게 자란 대나무가 있으며 또한 맑은 물과 격동치는 여울이
허리띠를 두른 듯 좌우로 이어지고 봄볕이 그 위에 반짝이며 흐르고 있음에 이 물줄기를 끌어다가 유임곡수를 만들고 차례에 따라 벌려 앉았다. 비록 사죽관현 너의 성대한 연주는 없으나, 여기서 사죽관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사는 검은고, 가야금 등 줄을 타는 악기고요. 현악기죠. 죽은, 피리, 퉁수, 생황 등 대나무 같이 속이 텅 빈 것으로 만든 악기니까 곧 관악기를 말합니다. 악단을 얘기하겠죠. 술 한 잔 마시고 시 한 수 읊조리니 그윽한 마음속 정회를 풀어내기에 조카도다. 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날이야말로 하늘은 구름 한 점 없고 대기는 맑으며 봄바람은 따스하고 부드러운데 우러러 우주의 넓음을 관망하고 굽혀서 만물의 풍성함을 살펴보니 눈 가는 대로 바라보다가 상념의 나래를 펴기도 하며, 여기 상념이라는 것은 상상입니다. 상념, 상상의 나래라고 그러죠. 보고 듣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니 실로 즐겁기 그지없노라. 좋습니다. 무릇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일세를 부왕함에 어떤 이는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가지고 마주 앉아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자신을 맡겨 육체의 밖에서 자유롭게 논을기도 한다. 비록 취향은 만 가지로 다르고 성격에 따라 조용함과 시끄러움이 같지 않지만 자신이 처한 경우가 기쁘면 잠시나마 자신의 뜻을 얻었다고 자득하여 곧 늙음이 닥쳐옴도 모르고 지낸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치에 권태를 느끼거나 감정이 사태에 따라 옮겨가면 여러 가지 감회가 이어나온다. 이전에 즐거웠던 일이 잠깐 사이에 낡은 자취가 되어버리니 감회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목숨이 길건 짧건 자연의 조화에 따라 마침내 다함을 기약하매랴. 옛사람이 생사는 매우 큰일이라 말하였으니 어찌 가슴 아프지 않겠는가. 나는 옛사람들이 감회를 일으켰던 까닭을 알게 될 때마다 마치 두 개의 부절을 하나로 맞춘 듯 내 생각과 똑같음을 깨달았으므로 고인의 문장을 대하며 탄식하고 슬퍼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으나 정애를 표현할 수가 없었다. 생사를 동일시함이 허황되고 팽조와 상을 같다고 함도 망언임을 잘 알고 있다. 여기서 이 팽조, 여러분들 팽조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제가 한번 다시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팽은 그 팽조의 그 팽, 요임금 때로부터 은나라 말기까지 700세를 살았다는 팽조, 그 사람을 말하고요. 이 상이라는 상은 19세 미만의 죽은 사람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어려서 죽은 아이를 상자라고 한다. 이것은 장자의 제물론에 나오는 말이다. 700세라는 장수를 누린 팽조도 무한한 본체의 세계에서 본다면은 짧은 인생이요. 어려서 죽은 아이도 하루살이 목숨에 비한다면은 장생한 것이라 하였다. 곧 죽음과 삶이 한 가지요. 장수와 단명이 똑같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그 고문 진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팽조와 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집니다. 후세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를 보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옛날 사람들을 보는 것과 같으리니 슬프도다. 고로 연회에 참석한 지금 사람들을 순서대로 열기하고 쭉 이어서 기록하고 이들이 지은 시를 수록한다. 37수라고 그랬죠. 비록 세상이 달라지고 사정이 변할지라도 사람이 감회에 젖게 되는 까닭은 한 가지임에 훗날
이 글을 보는 사람도 이 글에 대해서 감회를 가질 터이다. 이렇게 설을 썼네요. 자, 저도 지금 이걸 읽으면서 참 왕이지 선생을 만나는 듯 이런 감회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참고 자료로는 중국 서예사와 고문진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정서를 집자 성교서처럼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필을 해볼 생각입니다. 수업 마칩니다.